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또다시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공수사를 전담해온 국정원이 18년 만에 명칭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안보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4번이나 포토라인에 섰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화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시간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세 분 모시고 전국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1번지 서대담에는 이런 얘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시면서 계속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십시오. 예, 우병우 전 수석 얘기입니다. 검찰 수사 상황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거물로 지목된 인물이죠. 우병우 전 수석. 자, 또다시 포토 라인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관련된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청에 나타나면 기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어떤 모습을 비칠지, 어떤 눈빛을 할지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레이저 눈빛은 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그렇죠. 조사를 마치고 일단 귀가를 했습니다. 예. 어제 검찰이 출석한 모습 어떤 생각 드셨는지 뭐 일단 많이 뭐랄까요, 그냥 기자들이 생각할 때 뭐 레이저 눈빛을 쏘거나 아니면 좀 강한 인상을 심기보다는 조금 수그러든 모습, 좀 뭐랄까요, 풀이 죽은 모습이랄까,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번째 포트라인에 쓰면서 이제 회한도 많을 것 같고, 또 본인이 어쨌든 이번에도 잘 넘겨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병우 전 수석이 어쨌든 검찰 포트라인 쓸 때마다 기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쓸 거냐 이걸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러라도 눈빛을 피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는 이제 다른 것과 달리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 그리고 그걸 보고받은 비선 보고받은 점, 이런 점들이 사실 2명의 전직 국정원 간부들로부터 이미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또 우병우 전 수석을 압박을 했는지 이제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게 증거 인멸에 관한 것들인데, 검찰의 그 발표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지인을 통해서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하고 증거 인멸하려는 정황이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이 부분도 구속영장 청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제 이제 출석할 때 숙명이라는 단어를 꺼냈고요. 귀가하면서 뭐 가슴이 아프다. 물론 최인수 전 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말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면서 또 헤쳐나가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대로 당하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심정도 일부 내포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제 4번째 소환 조사고, 만약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3번째 영장 청구인데 2번의 영장 청구는 검찰이 이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박영수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고 난 뒤에 2번째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100% 발부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발부가 되지 않았고,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가족회사 정강 등에 관한 개인 혐의는 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또 법리적으로 다퉈볼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소명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3번째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예. 검찰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터라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끝까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정 변호사님, 두 분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부터 궁금한데, 뭐 혐의야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영장 청구의 어떤 확실한 증거, 그다음에 증언,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2번이 기각이 됐지만 지난번 거하고 이번은 또 사안이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또 우리은행장, 또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한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법 사찰, 또 문화체육부 를 통한 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 이런 혐의이기 때문에 지난번 좀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실제로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리가 아니겠느냐, 알고 묵인했거나 또는 몰랐다고 한다면 가장 큰 책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과 또 처벌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예. 실제 이제 처벌을 하고 구속을 하고 유무죄를 다루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조금 불리한 점은 뭔가 하면 일단 추명호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봐서 했다 뭐 이렇게 시인을 했다 그래요. 그 보도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병우 전 수석이 공범으로 같이 이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종전 영장 기각된 것들을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라기보다는 어떤 법리상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의 경우에 그런 그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방어하기 쉽지 않을 거고, 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최윤수 국정원 제2차장의 경우에 지금 구속영장 청구돼서 내일 영장 실질 내일 아침 있습니다. 10시 반에 영장 예. 실질서 하는데 사실 추명호 국장, 최윤수 국정원 제2차장, 우병우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윤수 전 그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저 여쭤볼게요. 최근 이 검찰이 영장 기각과 구속 적부심 통한 석방 사례 좀 잇따르니까 지난번에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직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비춰서 무거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또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판단을 할지 그것도 좀 관심입니다. 글쎄, 근데 사실 구속하고 안 하는 건 유죄 무죄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예. 형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 예. 구속의 사유라는 거는 예.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건데, 예. 근데 검찰 얘기는 뭐 자백을 하면 구속을 안 하고 부인을 하면은 구속을 하겠다. 그게 이제 뭐 굳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산다는 그런 주장이 될 수가 있는데, 예.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자기의 그 혐의를 부인하는 건 헌법상 주어진 피의자든지 피고인의 권리거든요. 근데 마치 그냥 자백해라, 자백 안 하면 잡아낼 거야 하는 이런 협박으로 보이는 그런 면도 좀 있어서 좀 검찰도 이 점은 좀 신중히 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부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뭐 구속은 그냥 처벌도 못 하는 것이고, 예. 뭐 자백하더라도 뭐 마찬가지거든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아마 검찰이 답답하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구속적 부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려났잖아요. 예, 그랬죠. 지난 18일 날 구속된 인물이 있습니다. 이종명 전 이종명. 국정원 예. 차장인데 예. 뒤늦게 구속적 부심을 통해서 신청을 이걸 했어요. 예. 자, 지난번 두 사람 사례를 보고 이제서야 당연하죠. 좀 뒤늦게 한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이거 제가 볼 때 이 두 사례가 없었으면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구속 적부심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바뀌어서 결과가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예.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음에 잠깐만요. 예. 예. 자, 어제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5형을 명명을 했죠. 조선중앙TV가 그 발사 영상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예, 자,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3시 17분에 평안남도 평성에서, 이 평성은 평양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새벽 3시 17분에 북한이 화성 15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ICBM급으로 우리 당국은 일단 판단을 한 상황인데요. 자, 어제 오늘 사이에 노동신문에 관련 사진을 이제 게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발사 영상이 지금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선중앙TV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화성 15형입니다. 지난 7월 28일인가요? 화성 14형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동형 발사대인데요. 저게 이제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9개 축을 가진 9개 바퀴를 달린 새로운 형태의 이동식 발사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당 간부와 함께 발사 직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발사대에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실려 있고요. 발사 직전에 이제 발사대가 세워지기 직전에 그런 장면을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화성 15형 탄도 미사일이 이제 발사대에 세워진 장면입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잠시 후에면 발사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조선중앙TV 어제 새벽에 있었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 15형 발사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화염과 함께 화성 15형, 북한에서 주장하는 화성 15형 탄도 미사일이 이제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염을 내뿜으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역대 가장 높은 고도로 발사가 됐죠. 그리고 저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발사가 됐다면 13,000km, 워싱턴까지도 사정거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53분간 날아갔습니다. 자, 2단 로켓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난번에 7월에 발사됐다는 화성 14형 로켓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일단 현재까지 나온 분석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새벽이죠.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이 되겠는데요.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관련해서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련 성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얘기를 한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제 저 장면을 계속해서 참관했다는 것으로 어제 노동신문과 계속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를 했는데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김정은이 이후 발사장으로 나와서 이 화성 15형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다시 발사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도 잠시 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에 군수공업부 당국자, 국방과학원 당국자들과 함께 맞담배를 피면서 그런 장면도 사실은 사진에는 공개가 됐습니다. 자, 조선중앙TV에서 끝까지 화성 15형이 대유권 너머로 지금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게 정말로 정상 각도였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거리였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발사 장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75일 만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라고 자칭 명명을 했습니다. 기존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개량된 형태다. 개량됐다. 이건 뭐 일관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탄두 중량인데요. 저 탄두에 뭐 가짜 탄두가 실렸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 중량을 경량화 시켰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기권 재진입 여부도 완성이 됐다. 이런 것도 아직 미확인입니다. 자, 저희 얘기도 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 어제 네. 같이 보셨잖아요. 네, 봤죠. 속보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북한이 네. 뭐 75일 만에 도발을 했고 또 우리 정부도 네. 즉각 빠르게 일분 대응을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대응을 했죠. 예. 정밀 가상 타격도 하고요. 예. 자,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온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 쪽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대북 정책들이 어느 정도 좀 수정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물론 대화의 뭐 길은 열어놔야죠. 어떤 상태든 북한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평창 올림픽에 가능한 한 북한 팀이 좀 참가를 해서 대화의 어떤 물꼬를 틀려고 했었는데 이번 이제 발사를 보면서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물론 아직까지 뭐 전혀 기회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얼마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데 2달 안에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해질 것 같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해상 공세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더 북한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군사적 옵션까지도 거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우리 정부는 어쨌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한반도의 전쟁 상황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미국과 또 북한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과 보조를 맞추면서 제재 압박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대화에 나오라고 하는 호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지금 네. 영상입니다. 스틸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노동신문에서 한 40여 장을 사진으로 공개를 했는데 사진만 갖고는 사실 이게 생생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 위력적이에요. 분명한 네. 거는 모양도 기존 것과 달라졌고요. 사거리도 분명히 늘어났고요. 네. 이거는 뭐 모든 국제사회가 다 지금 그 성능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지 ICBM급이냐 아니냐 이런 게 좀 네. 약간 논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탄두 중량에 대해서 일부 이제 속임을 가지고 과거에 7월달에 발사했던 화성 14형보다 이번에 훨씬 더 성능이 개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기간 내에 성능을 개량시킬 능력이 없었다라면은 탄두 중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예.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북한이 이례적으로 저렇게 영상에 대한 모습까지 다 자신감 있게 공개를 하고 있고 예. 북한 내부적으로는 성공적인 발사에 대한
단지 자축 파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김정은 체제 들어서 지금 화성 14형과 달리 저번에 있었던 바퀴는 8개 바퀴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결국 2단 추진 로켓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거리를 충분히 더 확대를 시켰고 북한 입장에선 지난번에 핵실험에 이어서 미국 본토까지 그러니까 총 그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에 사거리가 13,0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정도의 무력적 완성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좀 천명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이 됐고 이 상황에서 여전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인 건데 예. 오늘 이제 성명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는 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그렇게 국제사회의 모든 모습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처럼 여전히 쌍중단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고요. 중국은 북한이 도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미국의 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자국에 있는 북한 대사를 초치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여기에 대한 연대를 함께하겠다고 또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역할인 건데 유엔 차원에서의 공동 제재를 함께 만들어가기 쉽지 않다면 미국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예. 오늘 이 니케일이 유엔 대사의 발언들에 따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쟁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도발을 강행하게 됐을 경우 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쟁을 통해서 뭐 파괴에 이르게 만들 거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예. 앞서 해상봉쇄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냉정한 상태 속에서 중국에 다시 한번 역할을 강조할 겁니다. 그게 오늘 헤이리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원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게 될 경우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 어떤 정치적 역할, 그러니까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될 건지 예. 그 바로 중간에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서요. 핵 그 실험 도발에 대한 어떤 그 비상 대응 훈련도 네.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미국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증거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 우리 국민들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북한 도발이 너무 자주 도발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안보 불감증도 사실 있어 보여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중시도 별로 비상이 없었고 오히려 환율 같은 거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저런 이제 김정은의 도발 행위 사실은 이제 평창 올림픽 방금 말씀하셨지만 올림픽까지 지장을 주지 않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사실 뭐 하와이에서는 이제 저 ICBM을 피하는 예. 뭐 그런 훈련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뭐 어떻게 훈련을 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쏘면 날라오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보도에서 보다시피 ICBM급이 이제 워싱턴에 뉴욕까지도 공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국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북한을 뭐 선제 타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불똥은 우리한테 튈 수밖에 없는 거고 전쟁은 한 번에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걱정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ICBM 뭐 화성 15형 저것도 걱정이지만 더 나아가서 더 걱정이 되는 건 뭔가 하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소위 SLBM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북극성 3호를 이제 조만간 발사할 계기로 하는데 예.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ICBM급 이번에 화성 15는 북한에서 쏜다 하더라도 예. 미국 본토까지도 오는 동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데 잠수함에서 쏘는 SLBM 같은 경우는 태평양 바다 밑을 건너서 오기 때문에 그 일일이 체크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완성이 됐다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판단할 때 예. 과연 그 우리 남한을 위해서 전쟁을 자제할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전쟁으로 갈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저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요. 사실은 이제 주변 국가와 정상들하고 바로 통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때는 한중 정상회담도 있고요. 북핵 육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도발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제재가 필요하거나 그럼 대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대화도 자체가 물 건너간 거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국가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동안 북한에 대한 미사일 도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로
기준으로 총 11번의 도발이 있었는데 도발하고 난 당일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이루어졌던 건 어저께가 처음입니다. 예. 물론 가장 먼저는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고 그리고 5시간 뒤에 이제 도발이 있은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어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도발하기 이틀 전에 이미 전파 탐지 등이 감지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사회가 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뉴욕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태평양상에서 수소탄 실험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추가적으로 도발하게 된다라면 언젠가는 정상 각도를 통해서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데 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에 대한 나름대로의 수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그래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신데요. 방금 전에 조선중앙TV에서 어제 이제 발사를 했던 그 화성 15형의 실제 동영상 장면을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화성 14형은 많이 다르다는데 일단 저희들이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특히 앞 탄두부가 굉장히 눈길이 가던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탄두부 자체가 14형일 경우에는 그래서 좀 뾰족한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지니고 있고 이번 경우는 그 탄두부 자체가 조금 약간 그 타원형, 원형으로 이래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좀 뭉툭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왜 그러면은 이 뭉툭하게 생긴 형태로 하는 이유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북한이 여기에 그 탄두를 그 예상을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예. 하는 전문가들의 그 판단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탄두가 뭉툭하게 했을 때 실제 이 재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그 열을 받는 데 견뎌낸다라든가 예. 이것이 뾰족하게 한 것하고 이 예. 뭉툭하게 한 것하고 뭔가의 차이를 둔다 예. 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예. 이번에 그 화성 15호형이라고 해가지고 좀 뭉툭하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말이죠. 지난번에 군사 퍼레이드일 때 예. 이것이 사실은 그 이 유형 자체가 형태가 시위를 한 측면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이번에 뭔가 그 14형하고 15형하고 이것을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추정하건대 14형 그 첫 번째 7월 4일 날 했는가고 28일 했는가고 그리고 또 이번에 15형으로 했는 이것들 보면은 좀 그 일찍부터 이러한 유형을 다양하게 이 개발해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차례차례 이것을 이제 시험 발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북한이 단순히 이제 이게 하는 것이 뭔가 이거 시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시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함으로써 뭔가 이 소위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 여타 세계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이게 과시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쇼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요, 저기 이제 이동식 발사대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게 새로운 맞는 신형 이동식 발사대 9축을 가졌다 지금 나오죠. 신형 발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게 이제 지금 이동식 발사대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지금 저게 군수 공장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평성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평성 인근일 것 같고요, 저 공장이. 지금 저기에는 그러니까 어제 발사됐던 화성 15형만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다른 게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요, 사실은. 자, 저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장에서 지금 나오는 장면이죠. 서서히 지금 밖으로 꺼내는 장면 보고 계시고 저기서 이제 적당한 개활지로 이동을 해서 발사를 한 거고요,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김정은이 거기서 참관하고 지금 따라서 걸어가고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실제 공장하고 굉장히 가깝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발사 장면을 보시는데 지금 9축입니다. 근데 지금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그러니까 고체든 액체든 연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에 탄두의 문제인지 어떻습니까? 더 무거운 걸 실으면 더 길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이제 발사체 자체가 길어지는 것하고 사거리를 늘리는 것하고 같이 이제 그 판단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경우에
사실은 그 전체적인 만약에 정상 각도로 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뭐 한 10,000km라든가 11,000km였지만 이번에 이제 13,000km까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이게 이 그 발사체 자체의 전체 로켓 자체의 그 길이를 예. 사실 느리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싣는 엔진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보다도 이제 강하게 예. 이래 하고 예. 뭐 이런 측면이 사실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길이에 따라서 소위 이제 그 사정거리 이것하고도 또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번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최 교수님, 그 이제 저거를 어떻게 일단 북한의 도발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뭐 맞춰 내리는 지금 상황 그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제 우리 군과 이제 주변국이 어떻게 군사적인 어떤 협조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저 북한의 도발을 꺾어낼 수 있는 네.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는 또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나와요. 핵실험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 정부 어떤 식으로 외교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될까요? 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려서 유엔을 중심으로 했던 미국과 일본과의 공고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군사 동맹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합훈련 작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북한은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를 삼고 있지만 예, 예. 우리가 만약에 저걸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거나 미국 본토를 공격했을 때 그러면 한미일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저걸 조기에 발견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함께 핵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제를 공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이번에 다행히 이제 그 조기 경보기가 이걸 미리 파악해서 1분 안에 발사 장면을 이미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이미 진전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함께 협조를 해서 미사일 발사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아주 정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증명이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예. 긍정적으로 보고 이후에 그러면 미사일 발사가 됐을 때 어떻게 그걸 격추시킬 거냐 예. 이게 공중에서 아니면 발사하자마자 바로 격추를 시켜서 더 이상 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는 예. 그런 군사 작전에 대한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 요거 여쭤볼게요. 네. 뭐 이게 사실 관련이 없다 할 수 없죠. 국정원 개혁안 관련해서 어제 대공 수사권 포기랄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간접 네. 수사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개혁안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달라질 건데 이제 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어제 탄도미사일까지 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저걸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네.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술 핵 배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이제 날짜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예. 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법 이 개혁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이 엄청난 도발을 감행한 그 날에 이제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국정원법 이 개혁안에 대한 핵심 의제는 대공수사권에 대한 폐지와 이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는 기존의 수사 기능들을 일단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누군가가 다시 도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이관하게 될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는 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국가정보는 국내 파트를 아예 정리를 하면서 정보 기능에만 몰입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렇다라면은 대한민국에서 간첩을 잡게 되는 대공 업무에 대해서는 이 국정원을 능가할 만한 조직들이 없었던 거고 그동안 쌓여왔던 노하우들이 있는 건데 예. 이런 부분들이 다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따라서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국회 입법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장한다고 바로 통과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아마 보수 야당으로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력할 거고요. 중간에 캐스팅 보터 역할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저께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 어느 정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이 안보적인 전국의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게 되는 측면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 조선중앙TV가 어제 있었던 화성 15형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스틸 사진이 아닙니다. 동영상이에요. 항상 그런 뭐 해왔죠. 발사 있으면 노동신문에 게재했고 바로 직후에 이제 동영상을 공개한 장면인데 김정은이 계속 지도를 합니다. 공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꼼꼼히 따져보는데 자, 김정은의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애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강하게 집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그 할아버지의 영광을 얻어서 백두혈통이라는 이유로 통치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용모는 닮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 내세울 실적이 없다. 그렇다면은 어떤 실적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은
핵 보유 강국의 완성이죠. 그거는 아버지가 이제 노력했던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더 이상 배를 굶지 않게 해주겠다 하려면은 예.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될 텐데 물자하고 그러려면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을 완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상에 나가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래저래 그 소위 올인이라고 하죠. 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이제 자기의 정치 생명이랄까요? 그것을 걸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2013년에 이제 북한 헌법에 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했습니다. 전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고 북한 외교관이 국제 협상에 나설 때도 그렇고 비핵화를 어떤 유두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헌법 분자가 되는 것이고요. 예, 예.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를 했는데 예. 비핵화에 동의를 하는 일체의 어떤 움직임이나 발언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국가 이익 그리고 국가 존엄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이제 토대를 도전을 하는 그런 것을 간주로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융통성이 없는 것이죠. 예, 예. 자,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미사일 길이가 21m 많이 늘었네요. 이게 화성 14형이 최대 18m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죠. 3m 정도는 더 는 것 같아요. 직경도 커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75일간 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자, D단 추진체 보조 엔진 4개에서 6개 장착을 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진체를 2단, 화성 14형도 2단 아닙니까? 추진체는 뭐 2단이죠. 그렇죠. 2단으로 예, 예, 예. 자, 2단은 2단에는 똑같은 그렇죠. 형태로 좀 2단인 돼 있고.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일단 발사대부터 보실까요? 지난번에는 8축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큰 바퀴 8개인데요. 지금은 9개입니다. 저거를 북한이 자력갱생,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저게 중국산이라는 이야기 있었죠. 저 차량이. 어떻게 보세요? 저거 정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겁니까? 저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있나요? 북한이 그런 걸 잘합니다. 그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구소련에 그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도입을 해가 와가지고 그것을 100%로 분해를 합니다. 그걸 다시 역설계로 모방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모방 단계로 이제 그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서 예, 예. 자기들의 무기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주체 무기라 그러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것은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였다 손 치더라도 충분하게 저걸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해가지고 예, 이 예. 보완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아니다. 뭐 예. 저것이 그렇게 사실은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뭐 중요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까지 운반하는 정도니까 예. 충분히 저거는 뭐 보기에는 뭐 비슷한 것 같아도 예. 조금 어설프게라도 뭐 저거 느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래 보거든요. 사실 저 사람들은 그것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핵 미사일까지 지금 뭐 실험하고 시험해가 성공했다고 예. 할 정도인데 저런 거 정도는 만드는 건 뭐 크게 예.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자, 홍 목사님, 저기 이제 14형하고 15형의 가장 큰 차이가 앞부분 탄두부가 이제 하나는 뭉뚱하고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렇죠. 참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기 이제 둥그렇게 좀 만드는 이유는 방금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다탄두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저거 깎아내고 고르게 표면을 이렇게 하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리고 대기권 진입할 때 저거 잘못하면 사고 난다. 튕겨나갈 수도 예,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난번 그 화성 14호에 비하면 이제 3m 정도 이제 길이가 길어진 것도 마이클 엘만 그 미사일 전문가가 38 노스에 기고한 것을 보면은 이제 2개의 보조 추진 엔진을 달았죠. 그래서 미사일 무게는 사실 50k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추진력이 더 더해졌기 때문에 더 높이 고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이제 지금 판단으로는 구소련의 R-27 미사일들을 개량해가지고 그 추진 로켓을 이렇게 다시 또 번들이라 그러죠. 이렇게 둘러싸는 것. 예. 그걸 해가지고 이번에 최대 고도를 성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단계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화성 14호의 약점으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예. 대개 그 2단계 추진 기간이 230초에서 240초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이제 핵 미사일 보유국가의 그런 로켓 성능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진다는데 이번에 2단계 그런 엔진 그 폭발력을 그 느린 것이 예. 그 최대 수확이라면 수확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뭉툭하면서 이제 RV (Re-entry Vehicle) 기술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것을 적어도 정말 확보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보를 했고 앞으로도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는 메시지는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께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ICBM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ICBM급이다, 아니다. 이거 정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된 거다. 최소 2, 3년 더 걸릴 거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완성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국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는 ICBM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 ICBM 급이 아니라 예. 첫째 우리는 보면은 그 사거리 자체가 물론 이제 이게 고각 발사하며 정상적인 발사는 아닙니다만은 예. 그러나 고각 발사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13,0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봤을 때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건 그건 뭐 엄연한 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예. 거고. 단지 이제 그것을 이제 완전히 그 확인하는 예. 그 과정은 하나가 빠진 셈이죠. 거리로 보는 그게 완성이 바로 됐지만 재진입 기술이랄지 이런 그러니까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은 재진입 기술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고각 발사를 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재진입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 그러나 앞으로 이제 그 직접적으로 쏘려면 정상 각도로 쏘서 예를 들어 30도에서 한 40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정상 각도로 쏘아서 이것이 쏠 경우는 훨씬 더 이 포물선이 완만하게 그려지죠. 완만하게 그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재진입할 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이제 수직으로 떨어질 때 시간이 적게 걸리고 그다음에 완만하게 됐을 때 이게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더 걸릴 때 그 열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 재진입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건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ICBM 급시다 하는 형태로 한다면은 뭐 그건 충분히 그런 그 의미에서.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예. 봉인-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특히 그 6차례 핵 실험을 했고 그것 자체도 핵 탄두를 실험을 했고 또 수수단까지도 했다는 것까지 했고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게 운반 수단조차도 사거리가 저 정도로 확인되는 비록 그것이 수직 발사지만 그 확인되는 어떤 그 정도로 와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또 ICBM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도 뭐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봉현님 의견 어떠신지? 예, 정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로 뭐 대륙간 탄도탄이 뭐가 대륙간 탄도탄이냐 하면은 5,500km 사거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냉전 시대 때 소련하고 미국 간의 거리가 5,500km였기 때문에 양쪽을 때릴 수 있으면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13,000km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고 미국 동부까지도 때릴 수 있다면 5,500km라는 기준을 훨씬 넘은 것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로켓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페일로드, 그 중량을 전혀 실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실었다 하면은 예. 이제 13,000km로 날아가겠지만 예. 탄두 중량을 대개 이제 한 500km 정도로 잡습니다. 그럼 500km 중량을 실었을 때도 13,000km로 날아갈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근데 대개 한 8,500km까지는 날아갈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래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취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였는가? 근데 7월 28일에 화성 14호 이제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일본 NHK TV가 그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때 이렇게 불꽃이 이제 보이고 사라지고 그랬죠. 예. 그걸로 볼 때는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에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왔다 나가면은 이제 열을 받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견딜 수가 있지만 만약에 완만한 포물선을 가지고 미국 본토, 특히 동부를 때린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 미사일이 산산조각 나지 않고 예. 정확하게 표적을 타겟할 수 있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번 화성 15호 발사 시험에서도 그것은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형 발사 차량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인데 지금 화면이 이제 발사 직전에 미사일을 세우는 장면인데요. 저게 그러니까 그대로 발사 차량에 놓고 했는지 아니면 발사 차량을 빠져 나온 뒤에 그 뒤에 이제 발사를 했는지 그냥 지상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는 발사 차량 위에서 바로 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기 이제 보도 나오는 것은 예. 이제 지상에서 이루어졌다. 발사 장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직은 그 발사체에서 그대로 발사하는지 아니면 지상에서 발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새벽 3시 17분이어서 지금 육안으로 좀 보는데 두 편의 지금 발사대가
제 생각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발사 차량이 빠져나온 상황에서 예. 발사한 것 같아요. 예. 저것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지상에서 발사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이제 대북 미사일 억지의 그 큰 축의 하나가 이제 원점 타격 아닙니까? 그다음에 선제 공격인데 만약에 그 TEL에서 이제 그 지상 발사를 할 때도 그 옮기는 시간이 최소한이라면은 예. 저희가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대응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래요. 저기 박사님, 그 지난번에 도발을 할 때 김정은이 한동안 잠적을 하잖아요. 뭐 네. 15일, 20일 이렇게 장기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뒤늦게 이제 조선중앙TV랄지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하는 경우인데 발사 전날 양어장을 가거나 이렇게 민생 행보를 한 걸 그대로 노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사 장면도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좀 다르다 김정은의 행보가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본래 이제 이 김정은의 행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뭐 공개 행사를 한다든가 이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래 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나름대로 이제 공개적인 그런 행사에 생사를 안 하는 걸로 이래 하는 것 한다든가 그 나름대로 그 내부적으로는 그 정치적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라는 건 우리 보통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신적 어떤 그런 그 리더십을 사실 보여줘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가 일반 세속적인 리더십을 갖는 것 이상으로 뭔가 신비로움도 동시에 갖춰져야 됩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때때로는 사라졌다가 때때로는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한 번에 이제 절뚝절뚝 전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사라졌죠. 한 3, 4개월 사라졌는데 그러다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체 김정은 자체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지도를 하는데 하면서 막 선전을 하다가 사실 사라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김정은 그 위원장 자체가 뭐 요양 중이라든가 뭐 휴식 중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신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나오면서 할아버지 모습을 사실 보다 더 성숙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인 것과 마찬가지죠. 이번 경우도 사실상 지난번에 그 9월 달에 보이는 그 미사일 시험 발사 그때까지는 어떤 일단락을 사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어떤 클라이막스를 위해 가지고는 나름대로의 휴지기를 지내면서 거기에 자기 어떤 신비감을 군사 최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신비감이랄까 이 역량을 나름대로 좀 이래 그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그거는 뭐 여타에 이 지도자들 하는 것 같이 그래 보이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고심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직접 그 진두지휘했다라든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번에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적어도 보십시오. 그 차량 자체가 나가는 것조차도 유심히 본다든가 그리고 김정은 자체가 모든 것을 진두지휘한다라든가 그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다음 최고적으로 완전 사인을 하는 거 이것도 보인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북한에 있어서는 성군 정치입니다. 이 성군 정치 김정일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군 정치하의 최고 지도자는 보통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군 통수권자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 가지고 그 지도자 최고 지도자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전략과 전술에 아주 능한 소위 군 지휘관이 돼야 된다. 군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 사업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그 정통한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비로소 성군 정치하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그 김정은이가 이것을 이제 진두지휘하고 이것을 또 지시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런 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경축, 띄우는 모습 그런 것을 계속해서 인터뷰나 이런 장면들을 본래 다 그런 것들도 김정은의 그 영도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최우선시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이 방점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미지 정치입니다. 지도자로서.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선전 작업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죠. 자, 안보리 회의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안보리 이사국들이 다 모였어요. 규탄하는 목소리는 다 일단 냈어요. 근데 뭐 의장 성명이랄지 뭐 규탄 성명은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 제재 이야기는 아직 거기는 없었어요. 뭐 제재이지만 한 목소리로 제재 결의안을 뭐 채택한 이제 그런 건 없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원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니다. 특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할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쟁이라는 단어는 사실 북한이 쓰고 미국이 피하는 게 이제까지의 게임이었는데 니키 헤일리 대사가 전쟁이라는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이 북한의 도발로 우리는 전쟁에 더 가까워졌다. 세계가 전쟁에 더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씩퍼피, 병든 강아지라는 표현을 썼고 헤일리 대사도 뭐 전쟁이 나면은 절대 오판하지 마라. 전쟁이 나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그 총회에서 했던 그 표현을 그대로 다시 되풀이했는데 이걸 본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강하게 가하겠다. 이런 그 첫 전략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쟁이냐? 전쟁 불사의 어떤 군사적 옵션을 피하려면은 중국이 나서야 된다. 중국이 그냥 나서면 안 되고 원유 제공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숭타오 특사 보냈더니 면담 거절당했고요. 그렇죠? 오늘 그 세계 정당대회인가 그게 있잖아요.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고 대화를 좀 해보자는, 그러니까 지금 북중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떤 위협 요소를 줄여보는 노력들을 중국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도발을 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도 단단히 좀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북한의 그 주체 외교라고 하는 그 특성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자기들이 아무리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대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여러 가지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여 수용하거나 이런 자세는 절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외교 관계를 풀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들이 주도하는 형태의 외교 관계를 풀어야 되지 중국이라고 하는 뭐 대국이라고 해서 뭔가 압력성 어떤 그런 것을 보이는 형태의 외교 관계를 푼다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보이는 것이 이제까지 주체 외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번 경우도 사실은 거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이번에 숭따오 간데 첫째 급을 낮췄습니다. 급도 낮추고 그럼 그 이전에 중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대북 제재하는데 뭐 나름대로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또 김정은 정권을 나름대로 그 비판하는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관영 언론이 사실 나와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걸 만약에 중국이 여러 가지 형태로 김정은한테 북한에 만약에 그 충고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한다 손 치면 이거는 강대국이 자기들한테 그 압력을 넣는 그런 형태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렇다면은 첫째, 그냥 단순히 그것을 의례적으로 받는 정도는 하되 그러나 적극적인 어떤 협상이라든가 적극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모습을 오히려 거부함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그 특히 김정은 영도 체제의 어떤 강인함이라든가 이 주체성이라든가 이것을 부각하는 하나의 기회로 오히려 삼았다. 자, 그것이 이제 맞받아친 것이 그 숭따오 그 특사를 보내놓고 사실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그럼요.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거라고. 일주일 이건 아마 정도 다 지났죠? 예정이 된 거예요. 예정된 거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일부러 이끌어왔다 이래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강하게 시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앞으로는 북한이 이 여러 가지 그 특사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일단 설명한다.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했던 그 협력이라든가 이것을 오히려 유도해내는 이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정말 그 미사일 발사 날짜까지 정해놨다면 그 중국 특사를 김정은이 만나기는 좀 거북스러웠기는 분명히 거북스러웠다. 당연히 그것이죠. 오히려 그 자체를 자기들은 두고 봐라. 거기에서 여기서 냉정하게 보내놓고 차라리 그것을 뒤통수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사실 강대국이라도 자기들은 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좀 허장성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소위 주체성 뭐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볼 수가 있죠. 공 의원님, 그 제재와 관련해서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 특히 추가 금융제재 얘기가 나왔고요. 국무부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북한 해상 수송 차단, 그러니까 해상 봉쇄 작전을 나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옛날에 PSI라고 있었죠. 그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라고 그래서 해상 봉쇄를 하거나 이제 선박 수색을 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이제 대량 살상 무기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겠다는 건데 그때 이 PSI의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그 핵 물질이라든지
그런 부품을 찾는 거는 사실 그 큰 선박에서 농구공이 하나짜리를 어디서 찾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사실 PSI가 이제 매력적인 수단으로 사라진 지는 오래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해상에서 이제 수송 차단이라든지 금융기관 제재를 한다 그러면 그 실효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압박과 제재는 끝나지 않는다. 점점 가중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북한을 계속 흔들고 또 북한이 위험을 감당하면서 계속 해상으로 어떤 물품 반입이라든지 무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만 살화를 찾을 것이다. 즉 북한 문제를 점점 중국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예. 중국이 이제 무역을 육로로만 할 수 있다면 이제 중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한 문제를 중국이 해결해야 된다. 어쨌거나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중국한테 더 강하게 들이밀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화면 보면요. 김정은이 이제 저희가 별도의 장소죠. 관측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 여부를 관측할 수 있는 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발사 성공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웃는 모습입니다. 자, 그 주위에 있었던 측근들이 몇 명 있는데요. 거기 국방과학원인가요? 네. 거기 인사도 있고요. 군 중장도 모습 보였는데 지금 이제 저희 당국에서 좀 파악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미사일 개발의 그 뭐 주역이라고 북한에서 칭송을 했던 리병철호 김정식이 모습이 사라졌다, 모습이 안 나. 이분들이 지난번에 그 뭐니까 당 중앙위원회 했을 때 중앙위원으로 오르고 그랬거든요. 예. 저 사람들이 사라진 이유가 뭐 다른 지난번에 그 최룡해와 그 환병서 그쪽에 무슨 권력 내부의 암투설까지 있었는데 그런 영향일까요? 모습이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에서 주력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같이 김정은이 참관할 때 지켜봤던 사람들인데 모습이 사라졌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쪽에 북한 군대에 있어서도 그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자체가 굉장히 그 저 나이가 상당적으로 그 일천하다고 보니까 그 수준에 맞춰가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북한에 있어서 중요 이 군관들이라든가 장령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장성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런 것을 그 소위 핵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뭐 이런 어떤 리병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실무 차원에 있어서 이런 그 과학 기술자들 이게 더 훨씬 더 그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계속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번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세대 교체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인물들을 오히려 그런 옆에 두는 인력들을 계속해서 양성해 내는 거죠. 북한에는 대우를 끊임없이 해주면서요. 특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 권위주의, 소위 그 이제 독재 체제 같은 데는 그야말로 한 목표가 설정이 된다면은 그 우선권 속에서 모든 인적 자산이 거기에 투여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게 핵미사일과 관련된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를 여기에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육성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뭐 최근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본래 이제 북한은 천재의 어떤 그 학습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것을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 요새 그 사이버 전사라고 해서 요새는 특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IC 관련된 이런 전문가 앞으로 미래의 그 기술자들이잖아요. 과학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사이버 전사로 해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무력으로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김정은 자체가 과학 기술로 가지고 자기들은 단번에 도약한다 하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이 바로 집중적으로 그 육성을 하는 투여를 하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발사대도 북한이 자체 생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은 저기 이제 뜨는 미사일에 들어갔던 부품들 여러 가지 부품들을 100% 자체 생산했다 이렇게 주장까지 합니다. 저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런 부품도 뭐 비용이라도 감당을 수 있을까요? 한번 발사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요. 일단 부품의 자력갱생 자력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제로라면은 밖에서 추산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이제 미사일 개발 능력은 사실 대단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 저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번 실험은 병진 노선과 과학 중시 정책에 빛나는 승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력갱생의 길을 선택했고 자력갱생이 이렇게 계속 성공하고 있다. 이런
프로파간다를 계속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게 제가 추가하면 예, 말씀하시죠. 여기는 뭐 100% 자기들의 그 부품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는 그건 그렇게 믿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김정은 자체가 자력 갱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그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일종의 선전선동 차원에서의 어떤 자력으로 모든 것을 생산해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그 부품 같은 거를 새로 자기들이 뭐 역설계 모방을 해가지고 그런 정도는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은밀하게 도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